퇴계 이황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지혜의 찻집이란 이름의 작은 찻집에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주인인 노인, 이름하여 이 철학자는 찻잎을 우려내는 동안 손님들에게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유명했다. 어느 날 오후,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찻집에 마을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철학자가 늘 강조하던 철학적 주제인 이기론에 관한 것이었다. 이 철학자는 한편의 우화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옛날에 진정한 인간 완성을 꿈꾸던 두 형제가 있었다. 형의 이름은 이였고 동생의 이름은 기였다. 형, 이는 온화하고 침착하여 늘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고자 했지만 현실에는 늘 둔감했다. 동생, 기는 활발하고 열정이 넘쳐서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하려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기만 했다. 두 형제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끊임없이 다투며 살았단다. 이는 체계와 질서를 강조하며 기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를 지적했고 기는 형의 경직됨과 결단력의 부족을 비웃었다. 어느 날 형제는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노인은 차분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세상은 이와 기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된다네. 이는 기에게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고 기는 이를 통해 세상 속으로 드러날 수 있지. 우리가 마시는 이 차 한 잔을 보게나? 뜨거운 물과 차입, 그리고 시간이 모여 차가 되는 것처럼 말일세. 각각은 자체로 아름답지만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전해진다네. 형제는 그제서야 서로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후 둘은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형 희는 동생 기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했고 기는 그 에너지로 형이 원리들을 현실 속에 구현했다. 둘의 조화는 마치 찻집에서 우려내는 한 잔의 차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주위에 따뜻한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 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러한 이기론은 우리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네. 하나의 원리나 강점만을 강조하기보다 그와 조화를 이루는 역동적인 요소를 함께 살펴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네. 마치 차 한 잔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하고 마무리했다. 찻집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차 한 모금을 깊게 음미하며 각자의 삶 속에 그 지혜를 녹여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지혜의 찻집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삶의 깊이를 더하는 대화가 이어졌다. 두 번째 이야기. 조선의 작은 마을. 꽹과리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어느 5월의 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귀에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지혜의 날. 마을의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삶이 지혜를 전수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유학자 이산 선생은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이 기다리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산 선생은 그의 스승인 율곡 이이의 이기이원론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놓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산 선생이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기,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옛날 옛적, 이와 기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언제나 고요하고 우아하게 하늘의 깊은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는 이 세상 만물의 본질을 알고 있으며 변치 않는 진리를 간직한 존재였습니다. 반면 기는 땅 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춤을 추듯 생동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바람이 불 때도 꽃이 필 때도 어김없이 존재하며 변화무쌍한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가 구름 위로 날아올라 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시여, 당신은 왜 항상 저 높은 곳에 모여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땅 위에서는 너무나도 흥미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만물의 본질적인 원리를 수호해야 한다네. 모든 것이 질서를 유지하려면 변치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변화를 사랑합니다.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것이 제 기쁨이랍니다. 이와 기는 서로의 역할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두 가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물이 가득 차서 논과 밭이 모두 젖어들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깊은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기는 바람을 일으켜 물을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성급해서 오히려 폭풍우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이때 이가 나서서 기를 진정시키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네. 내가 방법을 이끌 테니 그 방법에 맞춰 내가 행동을 조절해야 하네. 기는 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와 기는 힘을 합쳤습니다. 이는 먼저 물이 흐를 경로를 계획하였고 기는 온화한 바람을 일으켜 물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기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산 선생은 이야기를 마치며 젊은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기처럼 함께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조화롭게 돌아갑니다.
이 친구의 지혜와 기친구의 행동이 합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할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와 기의 이야기는 마을의 지혜로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칸트의 선언적 종합 판단 이론을 바탕으로 독특한 메시지를 전파하던 사람, 일명 선언적 모험가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이었습니다. 존은 길을 걷는 철학자처럼 보였지만 항상 세상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존의 친구인 마이크는 항상 현실적이고 경험의 바탕을 둔 판단을 중요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존과 마이크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가서 미리 계획하지 않은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존은 선언적 종합 판단을 실생활에 적용해보자는 실험적 제안을 했죠. 그들이 도착한 마을은 주말이라 시장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에서 존은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각자의 목적지를 잘 찾아가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방향을 잡고 길을 찾아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이크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 3명을 사귀어 보는 거야. 단 그들에게 길을 묻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고서 말이야. 우리의 선언적 인식을 활용하자고. 마이크는 반신반의했지만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 들어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시장에 들어가자마자 향신료 냄새와 붕빵 냄새가 나는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저 후각에 의존한 선택이었지만 그곳에서 첫 번째 친구가 될 파스타 요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역 농부의 아들이었고 신선한 재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기 요리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습니다. 두 번째로 존은 갑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하나를 높이 던져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정했습니다. 동전이 떨어진 방향으로 걸었더니 영국에서 온 여행객 커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혼자 여행 중인 사람에게는 있어야 할 필수 물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존과 마이크와 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들이 다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기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둘이 함께 시장 중앙 광장에 있는 분수를 향해 갔습니다. 거기서 한 노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시를 읊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칸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의 시에서는 인간 경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존은 노인의 시에 대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선언적 판단이 여기 있군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존과 마이크는 새로운 새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는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존은 이를 선언적 인식의 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깊이 있는 이해와 직관으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식의 구조가 놀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결국 존과 마이크는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경험을 통해 선언적 종합 판단 이론을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체험했다며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그들은 삶의 다양한 순간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장의 하루 끝, 둘은 좋은 기분으로 웃으며 과연 다음에는 어떤 선언적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에 부풀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어느 숲속 깊은 곳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자연관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신비로운 샘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대지에는 나무들이 가득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나무는 도토리의 성자가 불리는 오래된 참나무였습니다. 이 참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유독 더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참나무는 천년이 넘도록 그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이치를 관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 사자와 쥐가 살았습니다. 이 사자는 자기 자신이 숲의 왕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다른 동물들에게 자신의 힘을 뽐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쥐는 사자의 그런 태도가 불편했지만 용기를 내어 사자에게 직접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쥐는 참나무가 지닌 깊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조언을 얻으려고 참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위대한 참나무님, 저는 작은 쥐에 불과하지만 사자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에게 자연의 목적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쥐는 겸손히 물었습니다. 참나무는 오래된 잎을 부드럽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작은 쥐야, 모든 존재는 그들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나는 도토리로 시작해 이곳에 머물고 주어진 목적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이 숲에 그늘을 주고 동물들에게 안식을 제공하지. 내가 사자에게 진정한 목적을 알리고자 한다면 그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쥐는 참나무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쥐는 기발한 계획을 생각해냈습니다. 사자가 낮잠을 자는 동안 쥐는 차근차근 사자의 갈기 속에 작은 도토리 몇 개를 숨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자는 갈기에서 무언가를 느꼈고 그곳에 도토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자는 도토리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건 도토리잖아? 작은 쥐가 한 장난일 거야. 도토리가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어? 라고 말하며 내팽개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참나무의 가지에서 떨어진 잎
하나가 사자의 코를 간지렸고 사자는 재채기를 하며 갑자기 자신의 모습과 주변 환경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숲의 일부로서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게 되었고 작은 나무가 되었거나 생명의 바퀴의 한 조각이라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는 쥐를 찾아가 깊이 생각한 끝에 말했습니다. 작은 쥐야, 이번엔 내가 재미로 도토리를 내 갈기에 숨긴 줄 알았잖아. 하지만 내가 도토리를 어찌 보면 내가 그저 숲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숲을 조화롭게 지키며 자연의 일부로서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단다. 내 힘은 나의 목적에 기여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동물은 그날 이후 더는 위협을 가리지 않고 숲의 평화를 지키며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숲에서는 모든 자연이 자신의 고유 목적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노래되어 온 대로 모든 것이 그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나무의 아래에서 쥐와 사자는 매일매일 그 진리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달으며 감사했고 그 지혜는 후대에까지 전해졌습니다.